2025년 시국 심포지엄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체는 사회정의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규모, 그리고 자유시장연구원, 한반도위원회 등이 위기 대한민국 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거창한 주제로 시국 심포지엄이 열리겠습니다. 자, 사회는 박은숙, 강서대 정규모 공동대표이시고, 자장은첩 기태, 연세대학교 정규모 사무총장이십니다. 자, 1부 순서로 위기의 대한민국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분이 하게 되는데요. 조성환 경기대 교수가 국민주권과 선거민주주의 위기, 또 두 번째 이인호 중앙대 교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위기, 셋째로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포퓰리즘과 경제위기, 또 네 번째 박성현 한반도위원회 신냉전의 도전과 대외전략 위기, 이 네 분의 발제가 있고, 자, 2부 순서로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운드 테이블 토론이 있겠습니다. 주요 발제자 및 정규모 사회동행 청년대표, 또 이석영 이화여대, 조희영 연세대학교, 박혜영 중앙대, 또 김현중 연세대학교, 박성현 오정근 이인호 조성환 김현중 이런 교수님들이 또 같이 섞여서 토론이 있는 것이 2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곧 이어서 곧 15분부터 좀 지났습니다만 곧 이어서 위기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시국 심포지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꼭 주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주천 TV입니다. 여기는 시청 프레스센터 18정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시국 상황 관련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의 대한민국 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자유시장연구원, 한반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2025년 시국 심포지엄 미디어의 대한민국 진단과 대안은 제1부 미디어의 대한민국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주제 발표는 국민주권과 선거민주주의 위기를 조성환 경기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시고요. 두 번째,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이인호 중앙대 교수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포퓰리즘과 경제위기라는 주제로 오정근 구례대 교수님이시고 자유시장연구원 원장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신냉전의 도전과 대외전략 위기라는 주제로 박성현 한반도위원회 고문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제2부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라운드 테이블 토론이 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토론은 성격상 라운드에서 세 분의 학생들이 토론을 하시고 또 플로어에서 토론을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부 위기의 대한민국 주제 발표는 유튜브로 방송이 되시고요. 2부 라운드 토론은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기 때문에 방송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비상한 표정 하나 둘 셋. 비상한 표정 하나 웃음 없는 표정. 결기에 찬 표정 네. 하나 둘 셋. 나라를 구하겠다는 결기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아니! 네, 초점을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거 좀 뺏겼습니다. 어디서? 정례가 정리가 됐으므로 지금부터 2025년 시국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의 대한민국 진단과 대안입니다. 좌장은 서기태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정규모 공동대표이자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서기태 교수님께서 맡으시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파일을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숙입니다. 오늘 주제가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제대로 하면은
하루 종일 발표하고 토론해도 시간이 부족한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면 축약해서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하시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의 처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와 계시는 여러 어려운 시민들과 그 다음에 자유의무 시민들은 너무 공감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지금은 위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학술적인 진단을 해보면 그것을 더 실감하게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이고 건전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심포지움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순조롭지 못한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속도로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제 발표는 4가지인데 각 주제당 15분씩 발표하시기로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씩 지켜주시기 바라고 주제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난 뒤에 자리적인 것을 해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을 역임하신 조성한 박사께서 국민주권과 선거 민주주의 위기라는 그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33분입니다. 이거에다가 15분을 더해서 49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는 그 경고의 의미를 가지니까 일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2시 34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조성환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세상을 겪고 이제는 경험하지 말아야 할 세상까지 왔습니다. 지금 주권 문제, 부정선거 의혹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우리가 목도한 비정상 표지와 비정상 투표 현장과 개표 현장 다 봤는데 더 근원적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투표 시스템과 그 다음에 제도가 어떤 악마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길래 어떤 회색지대에 있길래 이런 상황이 있고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주권자 국민이 거의 유권자의 35에서 40%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유전인지 인간으로 투표를 했는지 주권자인지 상태고 그 핵심 문제가 사전투표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 과반수를 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불가촉 천민이거나 이른바 음모론자나 유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아마 다른 데서 정리가 안 된 근본적인 문제. 제가 원래 선거 전문가가 아닌데 대한민국 제1급의 선거 전문가가 설계한 국회에서 설계하는데 내가 지금 보지 않아서 그런데 서강대모 교수가 국회 입법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 사전투표가 전자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가 되고 사고가 났다고 추정이 되고 근데 이거 더 거슬러 나가서 2002년도에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이 공직선거법으로 바뀌어서 대한민국에서 몇십 년 동안 관례대로 3.15 이후에 엄격하게 전개되어 왔던 수개표가 정당이 됐습니다. 지금은
전자개표인지 투표지 권력인지 개표와 권류가 동일한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선관위나 법관들은 그것이 다른 걸로 착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오늘 대한민국이 수개표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손들어 보십시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은 집합개표소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표를 수정렬하는 것을 수정렬해서 100개씩 넣는 작업을 개표로 착각하면서 기계를 쳐서 개수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마지막에 랜덤으로 검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고 사기고 회색 시대에 있습니다. 자,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불신, 부정선거 의혹, 이거는 단순히 많은 여야를 공론하고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꽃은 살리고 나쁜 꽃은 떼어내는 꽃이 아닙니다. 굳이 남의 비유하는 뿌리고 집으로 비유하는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챕터를 5개를 했는데 중간에 빠져가지고 4장이 빠졌는데 1, 2, 3, 4에 처음에는 문제 제기고 두 번째는 사전투표제가 제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사전투표제가 갖춰야 될 아주 전제, 기본 요건이 빠져있는 투표뿐만 아니라 종이로 포장된 아주 머리와 마지막 출구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원래 전자개표라고 썼다가 나중에 이게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이 한 번도 전자투표를 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제기 안 했고 국민도 제기 안 했고, 근데 사실상 전자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가장 문제가 생긴 투표 문제가 생긴 건 우리만 생긴 게 아니라 미국이 생겼고, 지금 미국이 그걸 개정하려고 했고, 브라질, 그 다음에 제3세계 많은 국가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입한 전자개표기에 의해서 콩고, 이라크, 루마니아, 그 다음 키르기스탄 등등등 해서 많은 유혈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정경화에서 사전투표제 위헌 소송을 내서 본안 채택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달에 본안 채택되었으니까 벌써 조금씩 2년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은 재판관인지 뭔지 가장 중요한 민주공화국 주체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자기들이 받아들고 있으면 그 문제가 보면 아마 일주일만 하면 할 겁니다. 대통령 탄핵심판하는 그거 보면. 근데 아직까지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뻔한 세 번째는 대한민국은 60년 동안 문헌상으로 치면 규정을 문헌으로 치면 대한민국은 위헌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특히 3권 법률 중에서 사업은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독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3.15 선거 부정 사행구의 경우 때문에 60장년 정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개혁을 만들려는 논의를 하다가 오히려 이게 나고 63년도 제3과목 헌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정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으로 성격이 되고 아주 확고한, 아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어떤 권력보다 높은 초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벌써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장은 어떻게 뽑느냐? 위원 중에서 호선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례로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거, 지금 우리가
명동까지 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전부 판사가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연리, 결착,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이전부터 연대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 대통령이 그 전에 있었던 범죄를 판사들이 앞에다 판결을 유예시키는 그런 지경에 왔습니다. 경험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이 원인이 정치학자로서는 이 선거의 회색화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춧돌이고 제가 그럼 2페이지 가면은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선거는 주춧돌이라고 하면 그 본질은 기본적으로 불신이 1%라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가관수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유형의 나라인지 물가촉 신분제가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득권과 유형 혹은 넘모론자의 말씀꾸러기들만 존재하는 특이한 나라가 최소한 2020년 지금부터 5년 전부터 그 문제가 제기가 돼서 한치의 개선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정의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기능을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다음에 사법기능을 하는 재판부가 결착이 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도 삼척동대도 혹은 초등학교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는 아주 불변의 보편적인 진리까지도 판결의 문헌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그냥 그게 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냥 판단이 서울 진리 표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보다 더한 세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전자증세가 이게 아마 이 문제가 아니고 박승훈 우리 대표께서 말씀을 하실 건데 이 초세계화 때문에 한국과의 주권, 한국과 내의 국민의 주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돈 내면 돼. 전 세계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래서 미국과 중국 공산당이 합해서 서로 짬짬이해서 이익만 취하면 돼.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 마음이 주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식이 얼마나 책임이 있다고 얼마나 목숨을 바뀌어야 된다는지 소용하는 것이고 하는 부분이 상대화되고 오염되고 훼손되고 해가지고 됐는데 지금은 말하자면 무기를 든 전통적인 의미 전쟁이 아니라 주권을 마음대로 간섭하고 침투 형성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생겼습니다. 지금 가만히 계신 윤 전 대통령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했죠. 행정전쟁은 사실은 이 선거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지금 20년 이전에 우리 박성영 대표하고 저하고 대한민국의 투표는 이렇게 민감한 투표가 있냐라고 했는데 그 전자개표기가 들어오는 것은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전에 한 10몇 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되고 수집표가 어떻게 실종이 되나 2002년부터 실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178조 우리 공직선거법 178조 1항입니다.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득표수를 개정한다. 이게 법조항입니까? 후보사진이죠. 어떻게 해나간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적으로 그 전까지는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개표 숫자를 세는 투표함은 4개의 의미로 한다. 굉장히 제한적이고 찬찬하게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개표, 손으로 투표를 한다 방법을 버려서 안 하도록 시행령에서 얼마든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례가 되기 때문에 목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경계를 하면서 검토를 해가면서 수개표를 하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최소한 2002년까지. 2003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 이하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하는 시군간의 개표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투표수 계산을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용으로 또는 후보자별로 정당별로 구분하거나 구분과 계산, 구분이 개표 아닙니까?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및 정상 장치가 아니라 컴퓨터가 아니라 정상 조직이에요.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앞에 보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직이라고 하는 문장이 없으면 이거도 그냥 언론에 후보사진 같은 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보조라 그러면 원칙이나 기본적으로 수개표로 하되 둘째 이해안에서 보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몇 명한테 이해안에서 눈목 끔뻑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의미하느냐? 수개표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법적 장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은 아마 선거 담당 기자들도 알지 않으려고 안 하려고 하는 언론자로 맨날 글을 쓰고 하는 기자들도 대한민국은 수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통과시켜서 정특보서를 개표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관성, 관례의 헌정을 파고든 정말 악마적인 법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어준이가 더 플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시도 그 당시에 수개표해야 된다고 했고 송영기 시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수개표가 실정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거는 기뻐하지만 패자는 선거를 인정할 수 없게 된 게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제. 사전투표제, 우리 말하자면 신체의 수치도 안 재고 가본가 하고 옷 맞추고 맞춰준 대로 지금 믿고 다닙니다. 밖에서 걸린 것인지 아니면 어디 프라이드를 이런 건지 모르는데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지구상의 국가들은 크기나 인구나 혹은 정치체제, 국가체제, 국가의 객관적인 형상에 따라서 제국형 연방국가가 있고 종합 서비스를 운영하죠. 그 다음에 중앙집권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체제적으로 보면은 언론연합제를 하는 나라도 있고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도 있고 다 달라요. 대통령제를 하는 건 언론연합제하고는 달라서 국민의 주권이 이원적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선거운동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평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은 국군통수권을 받고 있는 국가원수를 되게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스캔들이 생겨서 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스캔들을 만들어서 거짓 가짜뉴스가 나왔든지 아니면 진짜 스캔들이 생기든지 그러면은 이미 행사한 사전투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전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토론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래서 국가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대통령제 중앙 집권 단일제 국가에서는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몇몇 개도적인 조용은 없습니다. 중앙 집권을 하고 있는 스웨덴하고 일본인데 일본도 언론대가 뛰기 때문에 지방 단위로 약간의 문제가 생기도 문제가 없어요. 스웨덴은 1994년에 했습니다. 워낙 인구가 넓은 국회 인구가 적어가지고 멀리 국회 투표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안 맞는 제도적인 말하는 적정성이 없는 이익이 있는 악마적 자기를 하기 위한 악마의 컨벤션 창합력이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온 투표를 하는 건데, 전자투표입니다.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의 투표 편의성을 제고해서 투표를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그럴싸한 목적이 바로 도구가 되어가지고 다른 디테일은 다 무시해도 좋고 언제 어디서나 불쑥 나타나서 지금 3,600개 의원에서는 600의 동의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있으면 그럼 토요일보다 나오고 사업사고 사지도 서로 1,000명 정도, 1,500명 정도 하중을 할 수 있는 선거구 몇 군데 가서 5시에 가가지고 집합해가지고 서수소 알아가지고 한 6군데 나 투표 못했다 하고 땡깡 부리면은 그 투표 못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소도 있고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대학생한테 잡혔잖아요. 그 후보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투표 사이트민지를 빠져나와서 밥 먹고 왔어요. 그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서 지금은 선관위가 성립이 되고 해킹에 유방이 되고 한 번도 전자대표기관 통합선거인명부는 통합선거인명부만은 행안부 장관은 가서도 못해요. 그렇게 원프로만 봐도 패킹이 가능하고 훔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투표 실제 하는 주권자를 죽였다 살렸다 해도 아무런 방비가 안 되는 그리고 우리 대선 시간 전에 SK 민간기관 2,500만 개의 유심이 풀려가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조건일보다 더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이 모든 요소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업부 즉 현대국가에서 몬테스키이 이후의 모든 국가가 대통령제를 책하던 어른들한테 사업부는 정면 독립적으로 구현되어야 됩니다. 판사가 법률에다가 충성해야 되는데 뭐 판사가 뭐 정치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을 붙어가지고 충성할 수 있죠. 그렇지만 법률에 대한 충성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충성을 하면 그 판사가 아니라 옛날에 왕정 시기에 서기에 뭐라고 그냥 주민기록도 내발라야 될 사람들이 와서 선관위 무역자, 변호사, 혹은 공범자가 될 수 있는 융화와 교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 대한민국에 알만한 제도권 엘리트나 우리 지금 열심히 밖에서 연구운동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가 이 주축들이 코로나로 잘 돼 있어 연주부사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안에 쑥 비었는지 없어 그냥 가라고 해놓고 이제 빼냈다 나갔는지 자칫 바람만 불면 전체가 당겨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다. 우리가 5군데가 6군데가 한 제국회에서 도저히 이성과 감성을 가진 이성과 그 다음 감정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인정할 수 있는 이 독론적인 차원의 뭘 지성, 뭘 감각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희망의 공부가 거의 빠릅니다.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유지원이 가득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래야 되냐, 이것만 고치면 다른 거 다 저는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인간들이 출연해서 권력을 가지고 삶을 취할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덮으려고 하는 이런 희한한 야만의 세계에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거만 벗어나면 금방 대한민국 다시 세계 문명 백신 국가로 가고 완전한 민주주의로 여론을 부과할 수 있고 애도 풍부하고 좋은 미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나의 주권, 내가 권리를 보장을 받고 없고 start the city라고 하는 구호가 나왔어요. 오늘도 이거 했지만 이제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전자선거의 사기 미국 뭐 등등 해서 다 그룹과 관련해서 언젠가는 그 정상적이고 진실적으로 무기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걸 안 하더라도 지정을 민주가 지정을 쓰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소진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우리 젊은 미래 세대들한테 무한한 사과와 그리고 자부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되기 전에 조성환 교수께서 저한테 예전보다 15분 일찍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무슨 뜻인가 했더니 한 8분 더 하시려고 하는 거 미리 예정된 7분 하여간 그래도 평상시 같으면 이보다 2배나 아마 더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굉장히 절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사실은 이 정도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가 의문이 풀리거나 아니면 대안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진 않죠. 이게 사실 전부죠. 이거는 제대로 됐다면 선거만 우리 지금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감을 갖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건 뭐 정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쉬운 말로 말해서 분석이 덜 되고 그 다음에 대안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고 싶은 말 다 못하니까 원한이 풀려지지 않아요. 그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법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기천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질서 그리고 일반 그 법률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이게 잘못되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주장하고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법학자를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극소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발표하신 이인호 교수님, 그리고 아까 소개받으신 구상진 변호사님, 이재원 변호사님, 그리고 뭐 저도 그 중에 하나 포함됩니다. 뭐 이 정도로 법학자 중에서 우리나라 헌정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고 현재의 이 국정 상황은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변으로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거의 뭐 죽어가고 하는 이런 그야말로 학자다운 법학자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는 게 아주 슬프고 불행한 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호 교수님은 그야말로 시종일관 예컨대 입법부가 입법 독재를 하는 것, 국회가 다수의 이름으로 입법 독재하는 것을 정면으로 헌법학적으로 비판하시고, 그리고 지난번 그 계엄 사태와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문제에 대해서 용기 있게 문제를 지적해 오셨고 해서 그야말로 헌법학의 새로운 그 횃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안도를 하게 되고 저런 학자가 계시니까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인호 교수님께서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15분이긴 한데 여유 갖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임원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헌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말을 참아 못해서 헌법이 망가지는 상황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사회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입헌주의의 위기고 또 법치의 위기다 이런 주제를 제가 받고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오늘 짧게 제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기라성 같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저는 헌법의 언어로 조금 순화해서 전환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의 헌자는 법 헌자입니다. 법의 법인 셈이죠.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법 헌자이기도 하고 기본 헌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서는 정치적 지배를 규율하고 통제하는 원리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죠. 우리 헌법 이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아시다시피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기본 이념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작동 원리에 의해서 이게 두 원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표현합니다. 한쪽은 하나의 수레는 자유주의 원리고 하나는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정상적으로 미미한 균형을 이루면서 굴러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헌정사에서도 워낙 이 두 개의 원리가 미묘해서 그 균형이 미묘해서 쉽게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정사에서 보면은 그것이 삐뚤어졌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국민들에 의해서 복원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다시 어그러졌습니다. 어그러져 가지고 87년 헌법 체제 하에서 한 30년 지나면서 이것이 이렇게 어그러질 줄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런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관점에서 또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헌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87년 헌법 체제 안에 이미 그 결함이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가 이해하는 헌법에 대한 오해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력 분립 이러면은 권력 분립의 원리, 세 개의 입법 권력, 그 다음에 행정 권력, 그 다음에 사법 권력 이렇게 세 개의 권력을 항상 상정하게 되는데 이 세 개의 권력 균형이 그래도 지난 30년 동안에는 어느 정도는 균형을 유지해 왔더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이전부터 저는 1년 전부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거대 야당에 의해서 의회가 장악되는 과정에서 거대 야당이 자신들이 가진 입법 권력을 대통령 또 한 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 제가 보기에도 아주 헌법적인 질서의 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선을 넘어선 상태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도 또 한쪽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도 계엄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을 가지고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조금 질이 밀려했습니다. 전략과 전술이 좀 적절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오히려 국회 권력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질이 멸렬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결국은 정치 과정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큰 몇 가지 측면에서의 정치 과정의 실패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부분 이익, 그러니까 국가 전체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 이익이 아닌 부분 이익이 전체 이익을 포획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개 지금 많습니다만은 오늘 어젠가요? 방송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방송법이 다른 거에서 방송법의 그 위헌성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소수의 부분 이익, 그러니까 언론 노조가 국민의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게 한 법률입니다. 이게 부분 이익이 전체 이익을 이제 완전히 포획한 상태다. 이건 뭐 다른 여러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 하나는 다수의 정치 세력이 독립기관들을 포획했습니다. 독립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사법부죠.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결국은 이제 다수의 정치 세력이 독립기관들을 포획하면서
지금 권력 균형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입법 권력과 대통령 권력은 대통령 탄핵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깨어졌고, 점점 이제 그 과정에서 물론 사법 권력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더 이제 공고화하려고 지금 지금 여당이죠. 여당에서는 대법원을 거의 뭐 무력화시키는 수준으로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법안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은 결국은 다수의 정치 세력이 독립기관들을 포획하고, 그 다음에 부분 이익이 전체 이익을 포획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국회 내에 다수의 세력은 소수의 보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하죠. 아주 철면피합니다. 이거는 헌법이 예정했던 원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헌법의 원리나 헌법의 이성을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라는 걸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알면서 거부하는 것 같아요. 결국 헌법 체제의 위기입니다. 이 헌법 체제,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는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으로도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제 헌법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 헌법 안에 뭔가 권력 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가 우리 이제 87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아주 좀 뭐라 할까요, 기존의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다른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 사법부를 별도로 만들면서 그 구성을 아시다시피 333 나눴습니다. 대통령이 3명, 그 다음에 국회가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해서 그렇게 9명으로 구성했고요. 그건 선관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33 나눠먹기식의 조직 구성을 87년 체제에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이게 권력 분립의 한 모습 아니냐. 입법권, 행정권이, 사법권이 서로 각자 권한을 나눠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이게 권력 분립의 원리다. 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저는 이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권력 분립의 원리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그게 권력 분립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모든 아닙니다만 몇 개 중요한 독립적 성격을 갖는 국가기관들, 근데 대표적인 게 방송통신위원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나눠먹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임명된 사람은 민주적 정당성을 온전하게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정파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온전하게 받자면 어떻게 그러면 민주적 정당성을 온전하게 받아야 되느냐? 그는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은 반쪽짜리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집합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반쪽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합쳐져야만 비로소 독립된 기관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온전하게 가지고 적정한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동안 정파적으로 다 자기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전한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법부가 무너진 것은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먼저 무너진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대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조직 구성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민주적 정당성이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독립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이 공고합니다. 어느 정도는. 글쎄요, 지금 이재명 전 후보자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그 대법원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헌법재판소부터 무너지면서 대통령 권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반복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대통령 권력과 국회의 권력의 균형이 이미 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다 느끼고 있다시피 국회가 소추를 하면은 대통령이든 각 장관들을 소추하면은 바로 근한 정지가 됩니다. 이건 세계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근한 정지가 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난 다음에 근한 정지가 파면이 되긴 하지만 그 전에 대통령의 지위를 한쪽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소추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민주적 정당성의 권력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권력 균형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왜 이게 우리가 수용을 했던가 87년 체제에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미 권력 균형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정치 세력 정치의 과정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지금 끝난 거냐? 저는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 개의 수레바퀴가 여전히 돌아가고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삐그러진 것이 그 금의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이 균열을 복원하는 방법은 결국은 그 원리를 유지시키고 작동시키는 국민의 이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복원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결국 오늘의 이런 행사가 국민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데 하나의 조그만 일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발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은행에 근무하다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건국대학교 특임 교수를 3년하고 지금은 이제 자유시간 연구원이라고 파퓰리즘과 의료기라고 하는데 앞서 두 분이 아주 훌륭한 정치와 법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경제보다는 정치 시대가 법률 시대 같은데 그러나 경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거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파퓰리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대체로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선동적 정치 운동을 간단히 파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뭐 파퓰리즘이 굉장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가를 올바르게 리드하기보다는 대중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대중들의 인기를 토대로 해서 정치 운동을 하는 걸 이제 파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박 교수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개개인들의 이익과 국가 전체 이익이 약간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개개인들의 이익이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휴가 때 시골에 갔더니 시골에 많은 친구들이 야 여기 이렇게 돈 줘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골 지금 현재 우리는 이번에 지역 화폐가 약 13조 원 정도 나왔는데 적게는 이제 100만 원 정도 4인 가족일 경우에 그 다음에 많게는 220만 원까지 나가는데 대개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이제 220만 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거 괜찮은 거야?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일단 주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개인의 이익과 국가 전체 이익이 맞지 않는데 이런 경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돈을 준다고 하는 쪽에 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돈을 이게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설명 자체도 어렵고 왜 안 되느냐? 재정이 위험하다니까 재정이 뭐가 도대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은 자유우파 정당들은 인기가 없고 좌파 정당들은 인기가 많은 게 그거죠. 옛날에 제가 역사를 보니까 마오쩌둥이 전년 중에도 항상 등산기를 들고 다니면서 선전 삐라를 만들어서 부렸다고 그래요. 결국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이긴 거죠. 그만큼 좌파 정당들은 예나 지금이나 선전선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것이 바로 파퓰리즘입니다. 이 파퓰리즘은 이제 개인의 이익과 국가 전체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국가 파멸을 가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옛날에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5번째로 부유한 국가였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그 후안 페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후안 페론의 와이프가 에바 페론이에요. 이 에바 페론이 젊은 가수인데 약 한 30대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그말로 돈을 많이 부렸죠. 비민들에게 무상의료, 무상제공 뭐 등등 다 하다가 그걸 하다가 이제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완전히 붕괴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에바 페론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향수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런던에서 그 뮤지컬을 상영했는데 에바 페론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몇 년간 상영을 했습니다. 이만큼 파퓰리즘의 폐해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아르헨티나는 페로니즘 때문에 그 후에 계속 다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심지어는 그런 에바 페론에 대한 노래도 있고 많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 최근 얘기죠. 2011년도에 유럽 재정위기 때 표본이 된 게 그리스죠. 근데 그리스는 그때 벌써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1단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가장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그 파파안드레오라는 수상이 정책 금융 기침이 뭐냐. 국민들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주라 돼요. 국민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다 보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걸 다 해주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 연장이 됐는데 결국은 재정이 파탄나서 2011년에 재정위기가 왔습니다. 재정위기가 오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의 항구라든지 유명한 문화 유적까지 다 팔아서 그걸 갚아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는데 지금 그래서 그리스 항구들은 많은 경우에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중국이 싸게 사들였죠. 그런 것이 이제 그때 이제 그리스뿐이 아니고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등의 위기에 남미 위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한 것이 이 위기의 시기가 1인당 소득이 3만에서 4만 달러 그 사이입니다. 그때 2011년도 기준하면 약 2만에서 3만 달러인데 지금 올라가서 3만에서 4만 달러인데 그게 뭐냐면 그 정도면 굉장히 사회가 위험한 때예요. 요걸 넘어선 나라는 4만 달러 된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등인데 그 정도 되면은 웬만한 사람 사회에 불만이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고전에가 바로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같은 거죠.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지금 3만 달러 된 지 11년 됐는데 4만 달러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기 흔들리면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남유럽이나 남미처럼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아까 정치, 법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때고 이 시기를 넘어서야 이제는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번영된 사회를 물어줄 수 있는 문제는 이 시기에 이제 파퓰리즘이 득세한다는 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는 어느 정도 부유했냐면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 넘버1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국가였는데 문제는 1999년에 마두로라는 사람, 마두로는 차베스라는 사람이 이제 집권했는데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에 일단은 보통 좌파들이 하는 거 전략이 국유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유화하면서 석유 시추하는 외국 회사들 다 내쫓하다 보니까 석유가 시추가 제대로 안 돼요. 그게 이제 설비 같은 것도 마모가 되고 이래가지고 장비도 노후가 되고 해서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베네수엘라에 있어요. 차베스가 제일 먼저 한 게 사법개혁이에요. 지금 한국도 사법개혁을 지금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사법개혁을 해가지고 대법을 비롯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두 번째 한 게 언론개혁이 지금은 우리도 언론 개혁한다고 해서 언론 개혁하면 지금 우리가 대충 언론 개혁 내용이 지금은 방송 시장법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방송을 정부가 다 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 전까지 우리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있었지만 그게 뭐냐면 KBS가 완전히 정부 언론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KBS 안 보고 심지어는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생겼는데 얼마 전에 전번 윤 대통령이 들어서서 제일 먼저 바꾼 게 KBS 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을 새로 바꾸어서 KBS, MBC 등등 EBS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심지어는 민영방송, YTN 또 연합뉴스 이런 방송들의 사장을 선임하는데 선임위원을 많이 15명 정도 만들어서 거기에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했어요. 그 민간인들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면이 하나가 목포는 별로 시민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어 하지만 이거 뭐 정교모 하지만 정교모에 표현을 맞춰 실제 돈 내고 활동한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좌파 시민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언론사 대표 선임위원회에 좌파 시민단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편성을 할 때 편성위원회에 언론사에 있는 노조가 참여하게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언론사는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가 한마디로 편성을 좌중지하다 보니까 언론이 이번에 방송 3법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돼서 이제 시행만 남았는데 시행이 되면은 우리나라 언론은 완전히 이제 볼 것도 없는 좌파 언론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꼭 옛날에 차별석 했던 것과 똑같아요. 차별석 제일 먼저 한 것이 사법개혁, 두 번째 한 것이 언론개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그냥 이렇게 차별석 엄청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상교육 뭐 이런 등등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재정에 이제 국채를 발행해도 비례대로 국채를 사줄 수 없다 보니까 사준 데가 없다 보니까 돈을 발행합니다. 돈을 발행해가지고 심지어는 비례대로 인플레가 얼마나 올라갔냐면 2018년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8년이 제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때였는데 65,000% 올라갔어요. 한 달에 5,000%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에 5,000% 물가가 올라가니까 월 초에 열심히 해가지고 월 말에 월급가 되면 물건을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돈을 워낙 많이 찍어냈으니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베네수엘라 그 돈이 너무 많이 찍어내서 거리에서 돈이 막 흩날리고 해요. 빵을 사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한 3,000몇백만 되는데 300만 명 정도가 돈이 없으니까 걸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출해서 지금 탈출해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더 문제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다시 또 돌아오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데서 전부 가족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그냥 길거리 노숙자가 되어 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지경인데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차별서 죽고 다음에 마그로도 집권을 했어요. 지금 26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26년째 집권해 국민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야, 정부에서 뭐 쿠폰을 줄 거야, 뭘 줄 거야, 전부 그러고 앉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골다교 후배 교수가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참담한 걸 방문을 했는데 그 유튜브를 제가 봤더니 그 이제 그 후배 교수가 워낙 그 힘들게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힘들게 사는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니까 대답이 뭐냐면 정부에서 배급 쿠폰을 줄 거야.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철저하게 26년 동안 완전히 국민들이 이제 그 신뢰당한 거죠. 그러니까 26년째 그런 정권에서 완전히 베네수엘라가 심각하게 추락했는데 불구하고 중국 문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파퓰리즘의 굉장히 큰 무서운 측면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냐. 저번 문정부 들어서도 거의 문정부가